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표제부, 2번 갑구, 3번 을구. 표제부는 부동산 그 자체를 표현해 놓은 곳입니다. 주소, 평수 따위와 같은 내용들을 말이죠. 갑구는 집주인 정보에 대하여 기재해 놓은 곳입니다. 주민번호, 주소, 매입시기 등을 말이죠. 을구는 주로 담보대출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등기부등본의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바로 주의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실히 파악이 돼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주거용 법적 보호를 못 받을 뿐더러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소유자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주인과 계약 체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청구가 들어오면 꼼짝없이 부동산을 넘겨줘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가 돼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집주인이 세금이나 이자 등을 체납한 전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위험 시그널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을구 군저당 채권 최고액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시세와 잘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인이라는 증거이므로 내 보증금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전세월세 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혹은 주위에서 귀가 따갑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확정일자 너 받았니? 안 받았으면 빨리 받아.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확정일자 받으라는 말. 확정일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사실이며 확정일자만 믿다가는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전세입자 철수는 9월 9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9월 12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집주인 영희는 9월 10일에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철수는 보증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전입신고 일자가 대출 받은 날보다 늦기 때문이죠. 보증금을 날리고 열이 받은 철수. 전입신고는 빨리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또 다른 집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철수는 9월 9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합니다. 옥경이는 9월 9일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또다시 보증금을 날립니다. 전입신고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고 저당권 효력은 당일 오전 9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철수의 법적 권리는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죠. 내 보증금 법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무관한 절차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생깁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거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와 대출이 같은 날에 일어났을 때 대출이 먼저 실행돼버리고 대항력은 후순위로 밀려나버리니까 전입신고도 결국 불안한 거 마찬가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도 타고 이슈도 되고 했지만 딱히 해결책이 없었고 주의하라고만 하지 않았던가에 대한 대안이 또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한 날 바로 전입신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계약금만 걸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로 전입신고를 해버림으로써 나의 대항력을 그 어떤 권리보다도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또한 깔끔하게 상황 종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고고고.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문서로 표현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권리 관계를 공공연하게 문서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시력이 있을 뿐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것은 100%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이며 만약에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믿고 거래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나라에서는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집주인 홍길동은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위조하고 등기소에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하였고 등기소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여 홍길동의 담보대출권 모두를 말소시켜주고 깨끗한 등기부등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것을 믿고 거래한 갑돌이는 결국 담보대출을 자신이 모두 떠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갑돌이는 홍길동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서 보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박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에서 민법을, 일본에서 형법을, 유럽에서 헌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기 돌린 다음에 만든 현재의 법 체계가 만든 허점입니다. 세금을 거둘 때는 서류상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인처럼 행세했거나 거주했다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까 두려워서 어떻게 거래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권리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3억당 15만 원 정도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소된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담보대출이 모두 상환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표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황 종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를 갑돌이라는 사람한테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갑돌이가 주인이 맞았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하고 입주를 하고 3년 동안 거주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갑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집주인은 안 돼?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저예요. 등기 권리증까지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집주인은 안 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태를 확인해보니 갑돌이라는 작자가 원래는 갑순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었는데 그 기재된 내용을 갑돌이가 칼로 살살살살 긁어서 갑순이를 갑돌이로 바꿔 쓰고 등기소 직원을 속였던 거죠.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등기소 직원? 아니면 사기 당한 저?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감정상 당연히 등기소 직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직원의 실수 덕분에 이렇게 온팡 뒤집어 쓰게 된 거죠.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기입을 하는 것이에요. 해당 물건지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하면은 등기소에서 기입을 하는 것이죠. 이 집에 대한 권리 관계에 응시를 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딱 표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은 임차권 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고 권리 관계의 공시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임차권 등기에 대한 단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 자,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면 가장 최우선 권리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 중에서 강력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가 말소가 되면 뒤에 있는 모든 권리들도 말소가 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데요. 한 번에 말소가 될 것인데 그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말소 기준의 권리에는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요. 자, 저당권 있겠고요. 자, 가압류, 압류, 그리고 전세권, 그리고 가등기, 그리고 경매 등기,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임차권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이 되나요? 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말소 기준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등기, 가등기, 이것들은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들이에요. 엄청 힘이 세요. 자, 운동선수의 펀치력을 치면은 거의 타이순 수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 6가지인데요. 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판례는 보고 있어요. 왜? 실무와 법리상은 어느 정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판사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뭐가 되냐? 판례가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 기준 권리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좋아. 이것만 보면은 힘이 굉장히 강력한 거야. 물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말소 기준 권리에 꼽사리를 꼈으니까. 자,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임차권 등기가 설정을 하고 이 사람은 전세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가야 돼요.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서 대출을 받고 이사 갈 수 있다거나 종잣돈을 좀 모아둔 세입자라고 한다면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이사를 가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에 임대인한테 반환을 받던지 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갈 수 있겠지만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이 일부 배당금을 받으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말소 기준 권리라든가 권리 순위 보전의 역할은 보장을 해준다. 뭐 이 점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유 자금이 없으면 굉장히 좀 궁핍해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 타자 전세권자 구하지 못한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떡하니 있는데 어느 누가 선뜻 이 집을 들어가자 라고 마음을 먹겠어요. 야, 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인이구나, 나도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등기가 돼 있다면 누가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 맹점이 있습니다. 알았어, 살살 할게. 자,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 말소 기준 권리 했고, 자, 소멸시효 중단의 기능은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것이 내가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한테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까 이 채권에 대한 유통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민법은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독일에서 만든 말이고 독일에서 넘어온 거지만 어쨌든 우리 민법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 소멸시효로 그 권리 없어져.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에 땅이 있는데 농지예요. 근데 여기 농사를 안 지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죠. 왜 네 농지 토지를 활용을 하지 않아? 빨리 해. 농사 져. 약간 강제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리가 너 전세금이 반환 채권이 있으면은 주인한테 달라고 해. 그 기간을 유통기한 10년 줄게. 10년 안에 쇼부를 봐. 이게 소멸시효인데 자, 10년 안에 못 받으면 왜 법원 니네 마음대로 10년으로 정해놨어? 내 돈인데? 이 소멸시효 중간중간에 중단 할 수 있어요. 자, 내용 증명이라든가 최고를 하는 거예요. 돈 내놔라는 그런 행위를 권리 행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중간중간 해 줌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10년이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권리 행사를 해야 소멸시효가 늘어난다. 이걸 소멸시효 중단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기능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생기느냐? 없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어요. 임차권 등기는 없어요. 자, 웃긴 게 아까는 말소 기준 권리 타이순처럼 힘이 센 물권적 권리에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판례는 보죠. 임차권 등기를. 소멸시효의 중단 기능은 부과하지 않았어요. 다른 물권적 효력을 가진 권리들은 소멸시효의 중단 기능을 주면서 임차권 등기의 취지는 참 좋아요.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죠. 하지만 채권도 아니고 물권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디에다가 끼워놓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상한 법이라 그래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게 법도 우리나라 법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일하게 있고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 짬뽕시켜서 막 만들고 보호는 해줘야겠고 근데 문제는 터지고 해결은 다 못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맹점들이 생기는데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의도가 굉장히 좋아 이런 걸 만든다는 것은.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뭘? 없어. 뭘 할 건데? 가만히 등기해 놓으면 주인이 돌려주는 수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 따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추심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질 기능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권리 순위의 보전. 내가 권리, 전세금 반환 받아야 할 권리의 그 순위를 보전을 해주는 거죠. 내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했어요. 근데 뒤에 다른 월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보다 내가 먼저 등기했잖아요. 임차권 등기. 그럼 내가 먼저란 얘기. 그 권리의 순위를 보전해준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채권 행위에 근거가 있다. 자, 채권 행위. 전세금 줘요. 전세금 주세요. 전세금 주세요.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강력한 근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구제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제한적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임차권 등기에 대한 단상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우리나라 특성상 어다 막 껴 맞추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니까 이런 점들을 잘 참고를 하셔갖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단추를 이 구멍에 여기 단추를 이렇게 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모양이 이상하겠죠? 이러고 다니겠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옷이. 첫 단추를 잘 깨야지 문제가 없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그 첫 단추를 좋은 임대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자,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자,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임차권 등기에 기한 경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기여로 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법률적 효력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법률 제도입니다. 알려드릴 내용은 신탁 등기된 집에 과연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신탁 등기된 집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무조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탁 계약서를 보면 신탁 원부와 같이 봐야 하고 계약력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제한이 되어 있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신탁 원부까지 확인을 해서 신탁 등기된 집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탁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지 않는 이상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신탁 계약서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범위는 현재 우리나라 판례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한 추세입니다. 절대적으로 신탁 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완벽한 대항력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행 규정에 반한다면 인정하지 않는 추세고요. 강행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면 인정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최우선 변제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죠. 결론은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죠. 결과론적으로 동의서를 받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한들 최우선 변제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수익자로부터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두 군데에서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한 개는 신탁사로부터 받고 또 하나는 위탁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동의서를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 내용에는 다른 어떠한 채권 변제보다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데 동의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보호를 받는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신탁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탁 원부를 확인하고 신탁 동의서를 두 부를 받아야 된다. 두 군데에서 신탁사로부터 받고 우선 수익자로부터 받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최우선 변제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탁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으로부터 신탁사가 대항력을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최우선 변제 즉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챙겨 가시면 될 것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준비해주는 위탁자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동의서를 발급 안 해줄 수도 있고 동의서를 발급하려면 또 위탁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되고 근데 또 발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살아라 문제없다라고 하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동의서를 받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거주하다가 신탁사로부터 소유권이 넘어가서 내가 그동안에 거주하다가 나올 때까지의 기회비용과 차임료와 보증금을 계산해 봤을 때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수준이면은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그냥 신탁 등기가 안 돼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동의서를 완벽하게 받는 것이고요. 자, 그럼 동의서가 없으면은 임대차를 계약을 통해서 들어간 임차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불법 점유자일 뿐입니다. 즉 신탁사는 임차인에게 불법 점유자라는 근거로 해서 집에서 나가시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지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배당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해보시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에 직면하시는 분들은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으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월천대사 TV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동생이 전 재산 5천만 원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재작년에 경기도 성남 어느 한 구옥 빌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로 들어갔어요. 반전세로 들어갔고요. 대출은 하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자, 경기도 성남이죠. 수도권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 4,800만 원까지예요. 경매에 넘어가면은 1순위로 4,800만 원까지는 배당을 먼저 해준다. 누구한테? 내 동생한테. 대신에 대학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조건을 갖추고 평온 공연하게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집은 주변의 시세보다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는 저렴했다고 해요. 뭐 반값 이상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뭐 대놓고 하자가 있나? 이렇게 심하게 의심을 하면서 아예 경계를 하면서 들어갔을 텐데 3천만 원이니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지 하면서 스스로를 떡밥에 몸을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선택한 건 이 동생이지만 그 중간 과정과 확인 과정은 부동산에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친구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기에 4,800만 원 정도는 바로 1순위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대학 요건을 갖추고 버팅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집이 신탁 등기가 돼 있던 집이었어요. 즉 이 집의 주인은 홍길동이 아니라 우리자산 신탁, 교보자산 신탁 이런 신탁 회사가 진정한 소유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 홍길동 이렇게 등재가 돼 있지만 진짜 주인은 홍길동이 아니고 홍길동은 그냥 바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동생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좀 강하게 어필하는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진정한 소유자는 따로 있다. 우리가 휴대폰을 할부로 사잖아요. 통신사가 그 기계의 주인이에요. 할부금을 완납을 해야지 그때 우리가 핸드폰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소유권 유보부라고 뭐 그런 신탁 등기도 그런 원리로 홍길동은 사실상 진정한 소유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예요. 근데 정말 문제점은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보고 보통 부동산도 주인이 현찰이 많네, 대출이 없어, 깨끗해, 고객님 이거 문제 없으니까 바로 계약하시면 돼요,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동생이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을 싹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최우선 변제가 보장이 안 돼요. 왜 등기부 등본에 그렇게 표시를 안 해가지고 사람을 속게 만드냐 이거죠. 법 개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부 등본, 지금 현재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름도 개똥같네. 이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어요. 보장해준다 이거 아닙니다. 공신력은 없대. 공시력이 있습니다. 이 시력 그냥 봐라, 공시하라, 공시하는 그런 힘만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장난을 쳐놓으니까 어머나 입주민들만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하고 쿠팡 알바 뛰고 열심히 해서 모은 돈 그렇게 날린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소연하냐고. 왜 그러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분명히 거기에는 홍길동 소유주라고 써있고 물구에는 대출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제대로 표기가 안 돼 있기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동생이 처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 잘 참고하셔서 거래하실 때 조심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반갑습니다. 월천대사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 한 가지가 있는데 니코틴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을 니코틴 용액으로 살인한 다음에 그 부동산을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한 그러한 사연인데 등기부 등본하고 공적 장부를 모두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황당하지 않을까 한번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고 MBTI가 F인 분들은 더더욱 공감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저는 이제 T인데 T인 제가 봐도 사건의 매수자가 공감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이고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었고요. 이 여인은 내 연남이 있었습니다. 할 거 다 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고 남편 그냥 재산 빨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둘이 살고 있다가 내 연남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우 나 죽겠어. 남편 새끼 저거 고춧가루 이빨에 낀 것만 봐도 그냥 밥맛이 뚝 떨어지고 밥 처먹는 것만 봐도 그냥 꼴 배기가 싫어. 나 어떡하냐 쟤 어떡하냐. 근데 사망보험금은 많고 부동산 재산 쏠쏠하게 있어. 어떡하지? 내 연남이 말합니다. 죽여.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그래서 둘은 모의 작당을 하고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자, 칼로 찔러 죽이거나 계곡물에 빠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정말 치밀하게 니코틴 용액을 준비합니다. 니코틴 용액은 무색 무치라서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런 니코틴 용액을 구해서 남편에게 정기적으로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치사량에 극에 달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되고 여인에게 사망보험금과 부동산 재산이 온전히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루라도 신속하게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신상이 좋기 때문에 아파트를 급매에 내놓고 어느 한 여인이 사게 됩니다. 자, 매수 과정은 정석대로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체납체불 확인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등등 공적 장부를 확인을 하고 매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했고요. 그렇게 입주를 한 뒤에 이 매수인은 평온공연하게 수년간 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장이 날아옵니다. 자, 소장의 원고는 이 아파트를 나에게 판 매도인의 조카. 욕이 아니라 조카가 나에게 소장을 보냈어요. 황당해요, 안 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황당해, 안 황당해? 황당하죠? 황당해. 왜 생판 모르는 조카놈 상관도 없는 놈이 나한테 소장을 날린다는 것에 대한 황당함과 경을칠 노릇. 어쩔 수 없이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소장의 내용은 조카가 매수인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당신의 소유권이 아니라 나의 소유권이 맞다. 법적인 논리가 그러하니 나에게 온전히 소유권을 넘겨달라라는 내용의 소장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황당무계한 소장을 보고 매수인은 그래도 뭔가 쎄한 느낌을 받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생뚱맞은 소송을 나에게 걸었을 리는 없어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보니까 나에게 아파트를 판 매도인이 지금 매스컴에서 남편을 니코틴으로 살인한 사건의 범인이 나에게 아파트를 판 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번 놀라고 이 매도인의 아파트는 남편이 죽음으로써 상속을 받은 것인데 이 매도인은 상속의 지위가 박탈이 되면서 이 아파트의 재산권은 즉 소유권은 다음 상속자 순위인 조카에게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황당하죠. 엄청 황당한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이고 지랄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내 돈 내산으로 산 아파트인데 그리고 야매로 매수한 게 아닌데 법적인 공적 절차와 서류를 모두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샀는데 소유권을 토해내라? 내 돈은 너 돈은 그 니코틴으로 살인한 그 여자한테 직접 구상권 청구해요. 그게 법리요. 어쩔 수가 없어. 공적 장부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이 판결이 나와버려서 결국에 조카가 승소를 하게 됐고 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자, 이게 공적 장부의 한계고 공신력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법의 맹점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매매를 할 경우에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숨어 있다 그러면 진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고 범죄 사실 조회를 이력해 본다 하더라도 용의자로 특정도 되지 않았어. 형사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샀단
말이야. 근데 계약 이후에 범인이 특정이 되고 나와 거래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딱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천대사TV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진짜 별다른 방법은 없고 이러한 건건이 사건들을 빅데이터로 기억하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법조문도 판례도 그렇고 다 하나하나 사건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건이 터지면서 그게 판례가 되고 법조문에 추가가 되고 이러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거를 빅데이터에 기억을 하고 있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게 되는 상황이 왔어. 거래를 하게 됐어. 여자 아줌마가 혼자 왔어.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분하고 같이 오신 거 아니에요? 바쁘신가 보네요. 아 남편 뭐 이렇게 뭐 해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남편분 뭐 일하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그럼 어디 멀리 가셨어요? 해외 출장 가셨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었어요. 자꾸 하셨어요? 아우 상심이 많이 크시겠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상. 남편이 죽었다는데 괜찮대. 웃으면서 괜찮대. 이거 니코틴 살해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는 게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맞습니다. 이게 생뚱맞은 게 아니라 우리 거래할 때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계약금은 내일 보내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뒤돌아가서 어떻게? 자 우리가 수사가 들어가야 돼. 자 남편의 사망 사인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야. 만약에 독극물에 의해서 사망했다. 계곡물에 빠져서 죽었다. 뭐 니코틴이다. 청산가리 쥐약 이런 거면은 소유권을 나중에 내가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일반 매매에서는 굉장히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차라리 깔끔하게 나라에서 정해진 하자와 법적인 상태를 딱 문서화된 게 그냥 그게 공신력이 있는 거는 경매다. 그럼 경매를 해야겠다. 근데 경매 너무 복잡하고 잘못하면 전 재산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월천대사TV와 함께하면은 이런 위험은 최소한 완벽하게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고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영상에 만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따봉과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인기부등본 위조 사기 사건 이번에도 사건이 또 터졌죠. 내막은요. 한 주택의 집주인은 은행 대출을 다 갚은 것으로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범인이에요. 이 범인은 등기소에 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등기소는 서류를 보니까 진짜로 빚 다 갚았네 라고 판단을 하였고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을 말소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범인은 1차적으로 등기소를 속였죠. 그 다음에 등기소는 속임을 당했죠. 그리고 범인은 이 등기부등본을 내밀면서 새로운 매수자에게 이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보세요 라고 안심을 시켰고 기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서류 위조를 통해서 엉뚱한 등기부 등본을 고의적으로 발급받은 거였지만 매수인은 그걸 알 리가 없죠. 보통 우리는 등기부 등본은 믿음이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죠. 피해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집을 매수했어요. 그렇게 감쪽같이 속은 뒤에 평온 공연하게 상당 기간을 거주하며 지내던 그 어느 날 별안간 갑자기 대쪽 같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 법원에서 날아옵니다. 이 집에 대출은 전혀 상환된 바가 없으니 다시 등기부 등본의 저당권을 부활시킬 것이며 이 집의 대출을 상환해라 라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무려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수한 시점에서 깜짝 놀란 새 주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대항하였지만 법원의 태도는 변함없이 일관되었습니다. 너네들끼리 소송하세요. 우리 기관한테 따질 근거도 없고 우린 책임이 1도 없어요. 여기서 법원이 내세우는 대원칙은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이 없다는 것이죠. 공신력은 등기부 등본상 권리를 믿고서 거래를 하다가 만약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신력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은 없되 공시력은 있다라고 법원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공시력은 대외적으로 권리 관계를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널리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심히 어야둥둥 말장난 같지만 아주 오랜 시간부터 정립해오던 민법의 대원칙이자 일관되게 지켜오던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공시력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추정력은 또 뭔가요? 추정력이라는 단어를 보면 대충 어떤 뜻인지 추정은 되죠. 어야둥둥 설마하니 등기부를 보고 표상된 권리 관계를 너 스스로, 너 셀프로 추정해라, 뭐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추정력입니다. 등기부 등본이 가지고 있는 추정력입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한 근거로 한다면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어지간히 말장난 같지만 법원에서는 사실 법 조문대로 혹은 그 전에 일관되게 쌓였던 판례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일관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만을 원망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왔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등기소는 권리관계를 심사 및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등기소는 권리관계를 따질 만한 권한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등기소가 자체적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등기소는 권리관계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씹고 맛보고 하면서 일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판단할 권리가 등기소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등기소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업무량 증가 그리고 부동산 매수인이 만약에 등기를 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업무 처리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소는 권리관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업무량 증가와 일처리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일관된 포지션으로 등기소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진짜 찐 이유가 있어요. 이번 사건을 예로 들어볼게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합시다. 또 등기소가 권리관계를 심사 및 판단할 권한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번 사기 사건 지금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사기친 이 범인은 은행의 대출을 전혀 갚지 않고 갚았다고 위조하고 등기소를 기망하고 고의적으로 저당권을 말소시킨 등기부를 발급받았어요. 이 사건에서 그럼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될까요? 등기부 내용대로 대출을 갚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이 있으니까. 등기부 등본에 나온 그대로 판결하라며. 그래서 대출 다 갚은 걸로 등기부에 나왔잖아. 그래서 갚은 걸로 판단했고 그러면은 공신력이 인정되는 거잖아.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 피해는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아야겠죠. 왜? 등기부에 공신력이 있다며. 등기소가 권리 관계에 대한 판단 심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등기소가 판단한 발부한 그 등기부 등본 그대로 인정하면 대출은 다 갚은 게 되는 것이고 은행은 피해 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 애초에 등기소 너네가 권리관계를 잘못 심사 판단했잖아. 그럼 너네가 다 책임져야지 라고 반문을 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인력 문제, 비용 문제, 조사하는 그 과정과 시스템 문제에 대한 부담은 아주 상당할 것이고 등기소는 사무소 내에서만 심사하는 현재 시스템인데 실제 권리 분석한답시고 현장 답사도 해야 되고 임장을 가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겠죠.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 안 한다는 보장도 없죠.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까지 모두 등기소가 지는 것은 엄청 가혹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속된 말로 등기소 너네가 권리심사 다 하고 등기부 등본에 공신력도 인정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등기소 너네가 실수라도 했어. 그리고 발생한 그 피해, 그 책임 등기소 너네가 다 져. 피해금도 다 너네가 내 하는 꼴이 되겠죠. 결국에 폭탄 제거반에 누가 투입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등기소는 여기서 사실상 제3자와 다름없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을 일관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등기소가 그럼 빠졌다. 그럼 여기서 남은 건 누굽니까? 선의의 매수인인 피해자와 그보다 더욱 선의의 피해자인 은행이죠. 과연 이 두 피해자 중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서도
은행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만약에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돼 보이긴 해요. 어쩔 수 없이 현재 집주인인 피해자가 스스로 구제해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억울한 피해자는 사기를 친 범인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을 반환받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도저히 이런 사기에 대해서 당하기만 해야 되냐? 이런 사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냐? 예, 해결책은 뾰족하게 없어도 예방법은 있습니다. 그 예방법은요, 부동산 권원보험 이라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에요. 이 부동산 권원보험은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보증보험을 들죠.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도대체 왜 공신력을 인정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기부등본 위조로 사기치는 범죄에 대한 예방은 없는지 내용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